네, 안녕하세요.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번째 강의는 모스펫의 IV 특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한 학생으로부터 아주 좋은 질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이 혼자 그냥 학생한테 대답을 드리기에는 수강생 모두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 학생한테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Q&A 세션으로 넘겼습니다. 특히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측면에서는 저번에 온라인 오피스 아워에서 어떤 학생이 질문했었던 내용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문턱전압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최대한 이 문턱전압과 관련된 정확한 데피니션 같은 것들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 과목에서 어, 정확히 문턱 전압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은 이 스코프가 약간 벗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내용은 어디서 주로 다루게 되냐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재료 및 소자라는 그런 과목에서 잘 다루게 될 것입니다. 혹은 뭐 다양한 참고 문헌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학생이 다시 질문을 했고요. 어, 두 명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유사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나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 다 얘기하는 것은 역시나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몇 가지 커멘트를 더 드리는 것으로 이번에 내용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할까요? 학생의 질문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는데 이것입니다.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배웠는데 요것의 정확한 데피니션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베리어스 데피니션 S가 붙겠죠. 예, 이렇게 붙겠죠. 데피니션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죠. 실제로 문턱 전압을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그리고 가장 그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접근 방법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밑에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기를 하기를 x가 제로라고 표기를 했었던 인터페이스가 있었죠. 네, 이 부분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값과 이 부분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값이 어떤 일정한 값을 가져서 그래서 이 지점 인터페이스에서의 생각할 수 있는 일렉트론 덴시티가 사실 억셉터 덴시티하고 요 벌크에 들어가 있는 서브스트레이트에 있는 억셉터 도핑 덴시티와 같아지는 것. 그래서 마치 극성이 도핑의 극성이 바뀐 것 같이 되는 지점. 이 지점을 만들어내는 게이트 전압. 게이트 전압이 어떤 값에 주어졌을 때 그때 이 서피스에서의 포텐셜 값이 벌크 서브스트레이트의 포텐셜 대비해서 차이를 보이게 되고 더 커지게 되고 그것이 극성의 변화에 해당할 정도로 전자값을 바뀌는 이 순간 그러한 게이트 전압을 우리가 문턱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문턱 전압의 가장 고전적이고 엄밀한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불만족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 문턱 전압은 얼마인가요? 왜 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식을 가르쳐 드리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이 게이트 전압을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제가 갑자기 새로운 표기를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통 쓰곤 하거든요. 요 값이 되고 나면
이 포텐셜 빼기 이 포텐셜 값이 2배의 phi b가 되고 나면 이 값이 얼마인가 라는 것들은 이제 또 다른 문제고요. 이 값이 되고 나면 그때를 문턱전압이라고 하자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포텐셜 디퍼런스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만을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텐셜 차이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옥사이드 층 안에 얼만큼의 포텐셜이 더 인가가 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옥사이드 영역에 걸리게 되는 이 포텐셜 차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옥사이드 안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의 값에다 그 다음에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두께를 곱해줘서 얻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것은 단위가 예를 들어서 볼트 퍼 센티미터가 될 것이고 티옥스 값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나노미터 스케일이 될 테니까 두 개를 곱하고 나면 나노미터 센티미터 동일한 것이고요. 그래서 전압에 해당하는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 옥사이드 안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또 어떻게 풀어줄 수 있냐면 옥사이드 사나막 여기 부분하고 여기 사나막 부분하고 또 여기 이 실리콘 부분 사이에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기장의 연속성, 더 정확히 말하면은 변위 벡터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값이 같아야 되냐면 이런 것이죠. 어, 옥사이드 필드에다 거기다 옥사이드가 가지고 있는 사나막이 가지고 있는 퍼미티비티를 곱한 값과 그 다음에 실리콘 쪽에서의 그 표면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값과 그 다음에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입실론 값을 같은 곱한 값이 이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속성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옥사이드 필드라는 것은 사실은 실리콘의 서피스 필드를 적절한 비율로 이렇게 나눠준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잠깐만요. 제가 위아래를 분모 분자를 헷갈려서 썼습니다. 여기가 옥사이드하고 실리콘이 바뀌어야 되겠죠. 입실론 실리콘이 되고 그리고 옥사이드가 되겠습니다. 대략 이 값이 이 실리콘과 사나막 사이의 유전율 비율이 보통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걸 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옥사이드에 걸리게 되는 사나막 영역에 걸리게 되는 실제 전기장이 아니라 포텐셜의 차이는 이렇게 3배 곱하기 T옥스의 실리콘에서의 서피스 일렉트릭 필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보를 사용을 해서 결국 어떤 일을 말할 수 있냐면 이 서브스트레이트와 게이트 위쪽에 있는 포텐셜의 차이 값은 결국은 이렇게 T옥스 이렇게 더하기 2배의 phi b만큼이 되었을 때에 이만큼의 포텐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이 걸려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되나요? 이렇게 요것이 바로 요렇게가 되나요? 라고 말하시고 싶겠지만 여러분 PN 정션을 생각을 해보세요. P타입과 N타입의 서로 다른 도핑 덴시티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을 딱 붙여놨을 때 걔네들 사이에서는 빌트인 포텐셜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와 저 건너편에는 메탈을 실리콘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둘도 둘 사이에 전압을 걸지 않은 전압 차이가 0인 상태,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도 0볼트가 걸리고 게이트도 0볼트가 걸린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포텐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게 되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어떤 플랫밴드라고, 여러분 이것들을 다 아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V 플랫밴드라는 이 전압은 일단 처음에 기울어진 그 포텐셜의 분포를 먼저 반듯하게 펴주는데, 일단 펴주는데 사용하는 포텐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실리콘이 잡아먹는 포텐셜, 그 다음에 옥사이드 영역이 잡아먹는 포텐셜의 값이 얼마가 되도록 이렇게 딱 결정을 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문턱 전압의 네, 이 게이트 전압이 이때가 문턱 전압이 되겠죠. 예, 이렇게 문턱 전압이 될 거고 요 그 서피스 일렉트릭 필드도 역시 포텐셜 차이가 5B일 때를 가정을 할 때, 네, when you is applied to silicon region.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걸 들으시면서 약간 이건 좀 너무한데?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아니면 이거 정말 재밌구나라는 생각도 있으실 텐데 이 과목에서는 이렇게까지 다루는 것이 목표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다루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몇 가지의 그 뭐라고 말할까요? 그 기본적인 지식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는 신경을 써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그 기판 도핑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해당하는 왜 기판 도핑이 중요하게 되냐면 바로 이 5B에 해당하는 이 값이 그 기판 도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B가 결정이 되고 나면 기판 도핑에 의해서 그러면 문턱 전압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계산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보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정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중요하게 이 과목 정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도핑 덴시티가 커지게 될 경우 혹은 도핑 덴시티가 작게 될 경우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도핑 덴시티가 높아지게 될 경우 보통 문턱 전압을 N타입 실리콘 그러니까 N 모스펫을 기준으로 해서 억셉터 덴시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턱 전압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가 문턱 전압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엄밀한 정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각 지점에서의 각그 실리콘 내부에 있는 각 지점에서의 포텐셜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소자를 만들고 나가지고 이 포텐셜을 측정을 한다는 거는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스펫을 이렇게 형성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모스펫을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를 그라운드를 하고 서브스트레이트도 그라운드를 하고 게이트에는 어떤 전압을 인가를 해주고 드레인에도 전압을 인가를 해주고 그때 드레인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이 전류값을 측정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손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는 예를 들어서 ID vs VG 뭐 이런 정보라든지 혹은 ID vs VD 이런 정보들만을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정보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서피스 포텐셜이 얼마가 됐으니까 지금이 문턱 전압이구나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의 엄밀한 정의가 서피스에서의 그러니까 실리콘 영역에 걸리게 되는 포텐셜이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냐 하더라도 그것은 이론적인 조건이고 현실에서는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그런 식으로 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죠. 요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를 ID 드레인 전류를 그래서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그리게 되면요. 그것이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이렇게. 아마 이런 커브는 숙제 같은 걸 하시면서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대충 이렇게 놓고 이 상황에서 문턱 전압이 어딜까요? 말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뭐라고 말할까요? 이쪽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쪽에서의 x절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x절편 값으로부터 얻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x절편을 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커브 자체가 이렇게 직선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쭉 정말로 직선이면 이 점에서 접선을 구하나 이 점에서 접선을 구하나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현실의 모스펫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보통 이렇게 얘네들이 가다가 이렇게 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보통 요거를 어떻게 해주냐면요. 이 중에서 기울기들을 각각 지점에서 구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기울기가 가장 급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마음대로 여기라고 할까요? 이쯤에서 구한 접선의 기울기가 이쯤에서 구한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급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게 보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 최대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이 지점에서부터 접선을 구해서 그 접선이 이 X축과 만나는 지점, 이 전압을 문턱전압이라고 잡는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을 우리가 GM 맥스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자체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최대가 되는 부분에서 접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법. 간단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어, 이렇게 드레인 전류를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그리고요. 근데 대신 그릴 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문턱 전압이라는 건 겨우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때의 전류 값이기 때문에 리니어 스케일로 보면은 잘 안 보이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로그 10의 ID 값을 해주면 그것의 커브가 보통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그렸던 커브랑 동일한 커브인데 그것을 Y축을 로그 스케일로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임의로 어떤 값을 잡아주는 거예요. 딱 전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는 지점이라고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만나게 되는 이 값을 그냥 문턱 전압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주는 것이죠.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방법은 좀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방법이 요즘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문턱 전압을 정의를 할 때 우리는 몇 전류가 얼만큼 흐르는 단위 소자, 제일 작은 소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소자에 대해서 전류가 얼만큼 흐르는 것을 문턱 전압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데피니션을 따라 가지고 그 얻어지는 값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것을 문턱 전압으로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처음 이런 내용들을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이게 뭔가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 이거는 이런 법, 저건 저런 법, 왜 이렇게 그 명확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론적으로 얻어지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론적으로 얻어지는 그 문턱 전압과 우리가 실제로 측정해서 얻을 수 있는 문턱 전압은 이제 값이 실제로 구해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실제로는 이 트랜지스터가 켜졌냐 꺼졌냐를 그냥 나타내는 그 값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 일관되게만 사용을 해준다면 공학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해서 문턱전압은 다양한 데피니션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홈워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여러분들이 과연 그 주어진 그래프로부터 할 수 있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번째 질문은 더 심오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제가 첫 번째 답변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먼저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꼭 질문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듣다가 이건 더 질문이 생기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한 또 10초 정도 기다려 보다가 없으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이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제가 어느 정도 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강의 자료에서 처음부터. 근데 학생이 다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많은 학생들한테 납득이 안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학생의 질문을 읽어주죠. 일단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높아지고 나면 그리고 나면 차지의 값인 Q 일렉의 값이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이것에 대한 답은 사실 강의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피스 포텐셜이 피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닝이라는 말은 마치 핀을 꽂아 놓은 것처럼 서피스 포텐셜이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옥사이드 영역이고요. 이쪽이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실리콘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그라운드 돼 있는 이런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게이트죠. 게이트인데 우리가 전압을 점점 그 전에 문턱 전압 이전에서 이 게이트 전압을 살살살살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낮은데 거기다 게이트 전압을 조금 더 걸어볼까요? 해가지고 요렇게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0.01V를 더 걸고 0.02V를 더 걸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지점 우리가 x가 제로라고 계속 표기하고 있는 이 x가 제로에서의 포텐셜 값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어, 문턱 전압이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낮을 때에는 요렇게 게이트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도 역시나 포텐셜 값이 바뀌는 값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이 값이 생기는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mV를 바꾸었다고 했을 때 정확히 1mV가 따라서 바뀌지는 않겠죠. 따라서 바뀌진 않겠지만 어쨌든 정확한 만큼은 아니어도 올라가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상승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MOS 구조에서 게이트 전압이 일단 문턱 전압보다 높아지게 되면요. 그때는 게이트 전압을 더 추가로 인상을 시켰을 때요. 더 키웠을 때 그때 이것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서피스 포텐셜 값이요. 서피스 포텐셜 값이 진짜 뭐 전혀 안 바뀌나요? 마이크로 볼트도 안 바뀌나요? 그렇진 않죠. 조금 바뀌긴 하는데 그 바뀌는 비율이 바깥에서는 1mV를 바꿔 주었는데 여기선 1 마이크로 볼트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안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을 넘어서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인가가 되는 전압이 순전히 다 어디에 걸리게 되냐면 이 옥사이드 영역에 걸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 옥사이드 영역에 추가적으로 전압이 더 걸리게 되면 이것은 마치 그냥 보통의 평행판 축전기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늘어나게 되는 전기장의 크기를 게이트 전압 더 걸어준 만큼 전기장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고 그것을 추가적으로 전자들이 서피스에 더 생겨서 그것을 막아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리니어한 이런 음, 전하량과 게이트 전압 사이의 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드렸는데요. 어떻게 이걸 듣고 또 충분히 납득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또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제가 몇 초 또 기다렸다가 없으시면 이제
오늘 렉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더 생기게 되면 또 메일이나 혹은 내일 있을 온라인 오피스 아워를 사용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MOS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것을 이제 트랜지스터로 만들게 되려면, 전류를 흘리려면 버티컬 구조는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옆에 레터럴한 두 개의 터미널을 만들어서 소스랑 드레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전류를 흘리겠다라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것이었죠. 기본적으로 이게 드레인 전류가 있게 되고 이게 게이트 전압이 있게 되었을 때 이 문턱 전압보다 낮은 부분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겠지. 그리고 문턱 전압보다 높아진 부분에서는 전류가 흐르겠지. 뭐 이런 거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 구체적인 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구체적인 꼴은 우리가 이제 해석적으로는 모르나 보다라고 포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해석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스펫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스펫의 드레인 전류를 무엇의 함수로서 나타내고 싶으냐면요. 게이트 전압과 그 다음에 드레인 전압의 함수로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이 모스펫은요, 사실은 단자가 여러 개가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게이트, 드레인만이 아니라 소스 전압도 중요하지 않나요? 혹은 그 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 바디 전압도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맞습니다. 원래 이 드레인 전류 값은요, 이 모든 네 가지 전압 값에 다 관계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두 개만으로 표시를 하게 됐느냐라고 말하면, 제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스가 이제 0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레퍼런스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별말 없이 게이트 전압이다, 드레인 전압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게이트 전압이라고 표기하기보다는 이렇게 표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게이트 소스 전압, 드레인 투 소스 전압. 그러니까 게이트 소스 이것은 데피니션에 따라서 게이트 전압에서부터 소스 전압을 뺀 것. 즉 소스 전압이 레퍼런스일 때 그것에 상대적으로 게이트 전압이 얼마나 더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드레인 전압 같은 경우도 드레인 전압은 드레인 전압인데 그냥 얼마가 아니고 그것이 소스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더 높은가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바디 전압이 또 나타나겠죠. 이것도 역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 이것은 소스랑 같이 이렇게 타이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스랑 바디는 타이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이쪽이 소스고 이쪽이 바디 혹은 서브스트레이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은 N 플러스로 도핑이 되어 있고 여기는 P 타입 서브스트레이트인데 이 둘 사이에서는 언제나 같은 전압이 인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그 PN 정션은 언제나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 주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면, 이제 아마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중에는 이러한 가정이 얼만큼 밸리드한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정말로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왜 하필이면 드레인 전류만 구하나요? 역시 이 전압이 그랬던 것처럼 전류도 ID가 있을 거고 IS가 있을 거고 IG가 있을 거고 IB가 있을 텐데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게이트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인슐레이터로 덮여 있기 때문에 DC 상태에서는 이거 전류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라지게 되고요. 바디 전류는 실제로 서브스트레이트 전류는 0이 아닙니다. 이건 0이 아닌 게 맞고요. 실제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이 흐르는 전류라는 값이 드레인 전류나 소스 전류에 비해 가지고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부터 생각할 그런 영역에서는 그런 동작 조건에서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주냐면 게이트 전류는 원래 0이니까 0이고 바디 전류는 원래는 0이 아니지만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단자는 딱 두 개밖에 없게 되고요. 소스하고 드레인밖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소스 전류와 드레인 전류는 합치면 0이다. approximately 0이다라는 이런 조건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소스 전류는 그냥 드레인 전류에다 마이너스 붙여준 것과 거의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드레인 전류만을 알게 되면 이 모든 모스펫의 특성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뭐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 ID를 드레인 전류를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압의 함수로서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꼭 제가 질문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을 미리 언제든지 저를 멈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디자이너들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디자이너들이 바라보게 되는 모스펫은 이렇게 위와 같이 생긴 사각형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게이트에 해당하는 물질이 되겠고요. 요것이 이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M 플러스 소스 드레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케이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케이크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케이크 있었을 때 칼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잘라줘 보겠습니다. 그 잘라 놓은 단면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두 개는 물론 지금 제가 스케일을 맞춰서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지만 이 붉은색으로 그린 이 게이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X자로 표시된 이 메탈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하고 그러니까 이 메탈과 그 다음에 게이트 사이에 있는 그 간격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L이라고 표현한 이 게이트의 두께라고 해야 될까요? 두께라는 말은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이 게이트의 이쪽 방향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길이 L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구조를 보시면서 두 개가 이렇게 연관이 되시나요? 자, 이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사용을 해서 이 모스펫이 가지게 되는 전류 전압 특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언제든지 저를 질문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그렸냐? 그림을 단면을 보시면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조금 이쪽 부분을 이제 게이트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채널 부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채널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이 채널 부분을 좀 과장해서 그렸고 반면 이 메탈이나 혹은 메탈에서부터 메탈하고 이 게이트 사이에 있는 이쪽 길이 그러니까 소스 부분이라든지 드레인 부분의 이런 길이 같은 것들은 제가 좀 더 이렇게 짧게 그린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이런 IV를 생각을 할 때, 여기서부터 이 메탈에서부터 요 부분까지, 혹은 이 메탈에서부터 요 부분까지의 저항 기여분은 상당히 작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상당히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 모스펫의 전류는 실제로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바로 요 부분, 채널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고려를 해주겠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 괜찮은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역시나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요즘에는 이렇게 딱 완벽하게 옳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 수준에서는 충분히 괜찮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요 강의 수준에서는 혹은 이 정도로는 이렇게 이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기분이 나빠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과목 자체가 소자에 대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더 공부를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부터 영역을 이쪽으로 한정해 가지고요. 이 영역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룰 것이고, 이 영역에서 생겨나는 그 전류 현상이 바로 드레인 전류를 결정을 한다고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는 소스 쪽에는 0볼트를 걸었지만 드레인 전압은 보통 0볼트보다 큰 전압을 걸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소스랑 드레인은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을 인가한 녀석이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레인은 언제나 소스보다 전압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드레인 전압은 포지티브 값이 맞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이쪽 부분에서의 포텐셜하고 이쪽 부분에서의 포텐셜하고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라고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한번 답을 해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이범석 씨 계실까요? 네. 네, 이범석 씨, 지금 소스에는 0볼트가 걸려 있고 드레인에는 0볼트보다 더 큰 전압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저 동그라미로 표기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부분. 그 두 개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높은 포텐셜 값을 가지게 될까요? 네, 그렇죠. 오른쪽이 더 높을 것이고요. 오른쪽이 더 높은 이유는 당연스럽게 이쪽이 더 전압이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굳이 질문 드린 이유는요.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소자 내부 안에서도 이 소자 내부 안에서도 이쪽 지점과 이쪽 지점과 이쪽 지점과 이 점마다 각자 내부적인 포텐셜 값이 다 다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요 문장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포텐셜이 포지션의 함수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걸 우리가 v of x라고 이제부터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계속해서 제가 따옴표로 포텐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옴표 포텐셜. 자, 보통 제가 포텐셜이라고 말씀드리면 무슨 포텐셜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다 일렉트로 스태틱 포텐셜이라는 값을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표기를 제가 파일을 가지고 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v라는 값을 가지고 표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나 깊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의 B 값은 뭔가 포텐셜 라이크한 거, 그러니까 어떤 포텐셜에 해당하는 어떤 유사한 값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 값이 이쪽에는 0V 걸었고 이쪽에는 VD만큼 포지티브 값으로 걸었으니까 그 값이 이쪽에서는 왼쪽에서는 더 작겠고 오른쪽에서는 더 크겠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한테 불충분할 거라는 건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과목에서는 이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IV 릴레이션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ID를 BG와 BD의 함수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이제 전압이 주어져 있을 때 전류값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전류를 어떻게 내부적인 물리량으로 나타낼 것인가. 그러니까 인터널한, 피지컬한 퀀티티들로 어떻게 해서 나타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리마인더를 하는 것입니다. 전류는 이렇게 디퓨전과 드리프트라는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구해지게 되고, 물론 전체 그 전류의 값은 그러면 디퓨전에 의한 값과 그 다음에 드리프트에 의한 값을 합쳐 주어서 계산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더 중요한 값이 보통 이 드리프트 커런트가 모스펫의 채널에서는 드리프트 커런트가 더 도미넌트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프트 항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게 Q, mu, n, 이게 모빌리티라 부르는 양이죠. 그 다음에 n과 ex가 되게 되는데, 결국 Q 값과 n 값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에 해당하는 값일 거냐면, 이 Q하고 n 값이 무엇과 연관된 값이냐면 바로 우리의 Q 일렉 값에 상통하는 값일 것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값은 아니겠지만 전자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하나의 전자가 어느 정도의 차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값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이 채널이 가지고 있게 되는 전하량에 해당하는 값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mu n과 ex라는 것이 x 방향의 전기장과 또 그 방향으로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동도를 가지게 되면 요거 값이 바로 어떤 하나의 velocity를 얻어주게 돼 있습니다. 차원 다시 한번 볼까요? n의 차원은 보통 사람들이 센티미터 제곱 퍼 볼트 세컨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의 차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볼트 퍼 세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네요.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이것도 이렇게 사라지게 돼서 바로 단위가 센티미터 퍼 세컨 요 정도의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 바로 속도를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드리프트 전류가 도미넌트 할 때 우리가 전류를 나타낼 때, 전류 밀도를 나타낼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QN에 해당하는 값, 그러니까 전하량이 거기에 얼마나 있는가와 그 다음에 빌로시티에 해당하는 값으로 곱해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차원 구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는 이렇게 드레인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소스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1차원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안에 이런 어떤 면적 A가 있었을 때, 면적 에어리어가 있었을 때 이 면적 안에 균일하게 전자들이 분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한 점에서의 구하게 되는 이 전류 밀도 값에다 에어리어만큼을 곱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루는 상황에서는 모스펫이 그 깊이 방향으로 서로 전자 농도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는 해줄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에어리어 대신에 에어리어가 어떻게 이 단면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이 깊이 방향과 그 다음에 이쪽 너비 방향 W 방향으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우 말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깊이 방향하고 이쪽 너비 방향을 곱해 가지고 요것이 우리의 에어리어가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깊이 방향으로 물리량들이 서로 다르게 될 테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전하량 계산할 때 잘 계산을 해주고요. 우리한테 남는 이 W만을 생각을 해주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좀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다 지워야겠네요. 자, 제가 지울 동안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모스펫의 전류를 구하고 싶습니다. 모스펫의 전류를 구하고 싶으니까 물리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전류를 구하는 방법인지를 알아야겠네요. 라고 시작을 했고요. 드레인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자 내부의 드리프트 전류와 디퓨전 전류 밀도를 알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상황에서는 드리프트 전류가 훨씬 더 중요한 성분일 테니까 그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줄 수 있냐면 전기장의 크기에 해당하는 값, 속도를 구하기 위한 전기장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이동도를 곱해주면 그게 속도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은 차지양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너무 빠른가요? 자, 제가 보기에 많은 학생들이 아마 미리 읽어보지 않으신 미리 수업을 그 강의 동영상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너무 빠른데 혹은 너무 내용이 갑자기 훅 넘어가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조금 시간을 다시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모스펫의 구조, 그래서 모스펫을 채널을 생각을 하겠다. 채널이 X가 0에서부터 X가 L까지 바뀌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안에서 포텐셜에 해당하는 어떤 값이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전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전류는 전류 밀도를 알아야 되고요. 전류 밀도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드리프트 성분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차지양에 해당하는 Q인력에 해당하는 값을 하나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속도에 해당하는 값을 알아야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뜸을 들이면서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질문을 해 주시고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IV를 한번 이제 유도를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전류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류값이 색깔을 바꿔서 하는 게 낫겠네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말씀 계속 드렸던 것처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곱하기 속도로 구하게 될 텐데요. 이 전하량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MOS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Q인력의 이 절대값은 바로 Q옥스에다 VG-VTH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었죠. 자, 근데 이것은 MOS 구조에서 성립을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거 단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의 Q 일렉 값은 이것이 요 COX의 값은 farad 네, per 제곱 센티미터의 값으로 COX의 값은 나왔고요. 여기에는 이 전압의 값은 물론 볼트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얻어지는 이 값은 쿨롱 퍼 제곱 센티미터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 라자비의 6.3번식 제가 사인을 올바르게 고쳤는데 요 식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표기를 했었을 때 이 값은 보시면 이건 모스펫의 어떤 모스펫에서 x가 어떤 특정 x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것은 식이 조금 달라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걸 비교를 해보면요. 모스펫에서 우리가 라자비의 6.3번식을 보면 여기서는 Q 일렉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COX BG VTH에다 뭐 하나를 더 고려를 해주고요. 이 모스펫에서는요. 모스펫의 한 점에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곱해졌냐면 W가 곱해져 있습니다. COX, 이 COX하고 이 COX가 같은 값인가요? 네, 같은 값이고요. 이 BG하고 이 VTH하고 요거하고 같은 값인가요? 예, 다 똑같은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식은 사실 동일한 Q 일렉이라는 표기법을 썼지만 두 개가 차원이 다른 값이고요. 이 위에 있는 값은 쿨롱 퍼 제곱 센티미터 단위 면적당 쿨롱이었다고 전하량이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쿨롱 퍼 센티미터 단위 길이당 퍼 유닛 랭스당의 일렉트론 차지 덴시티라고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 하나 감안해 주시고요.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죠? 예. 네. 네,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요 차이는 이제 그냥 단위를 맞춰주는 차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더 중요한 차이가, 눈에 띄는 차이가 아마 여러분 모두 느끼셨겠지만, 이 앞에 있는 COX 다음에 붙게 되는 이 전압에 대한 항들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BG, BTH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포텐셜에 해당하는 값을 빼주고 있습니다. 빼준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위쪽에 있는 이 포지티브 사인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게이트 전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옥사이드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턱 전압은 일단 문턱 전압이 넘어야지만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평판형 축전지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빼주는 옵셋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V of X가 마이너스 사인을 가지고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그 값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BG가 아니라 BG-B of X라는 것은 바로 이쪽 이 인터페이스 쪽의 포텐셜이 V of X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 문턱 전압은 이 녀석이 평형판 축청지처럼 행동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값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 사이에 전압차 같은 것들을 구해야 될 텐데요. 그 전압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탑에 있는 게이트에 인가된 전압 빼기 이제 이 서피스 쪽, 인터페이스 쪽에서의 포텐셜에 해당하는 V of X 값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정성적으로 이해하기는 아주 수월할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MOS 구조가 평판형 축청기처럼 동작을 하는데 필요한 문턱 전압을 일단 기본적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윗판과 아랫판 사이의 포텐셜 차이를 구해야 되는데 윗판은 게이트 전압,
그리고 밑판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서피스 포텐셜 B 오브 X인데 이거 값이 위치마다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위치마다 달라진다 함은 그 말은 이쪽 부분에서의 그러니까 B 오브 제로 값하고 이쪽 부분에서의 B 오브 L 값하고 서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동일한 게이트 전압을 우리가 인가해 줬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0.7V를 여기에 딱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문턱 전압이 0.7V보다 한참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0V고 여기가 만약에 0.1V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은 이쪽에는 전하량이 조금 더 많을 것이고요. 이쪽 부분에는 전하량이 조금 더 적을 것입니다. 왜 적을까요? 왜 적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앞서 우리가 봤었던 식 Q인렉에 대한 식에서부터 생각을 해볼 때요. Q인렉에 대한 식에서부터 생각을 해볼 때 거기서 서피스 포텐셜을 빼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저 식을 도입한 이유는 전류 밀도를 구하기 위한 두 가지 성분들이 필요했었는데요. 전류 밀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Q인렛과 그 다음에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지금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Q인렛의 값을 그러니까 차지양이죠. 채널에 모여있는 인버전 일렉트론의 양을 MOS와의 유사함을 사용을 해가지고 MOS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해줘야 될 것은 바로 속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속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엇을 차용을 하냐면 바로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를 구할 때 우리가 속도를 계산하던 방식을 생각을 해줍니다. 바로 뮤엔 값과 그 다음에 전기장애 값을 이렇게 가지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뮤엔 값과 전기장애 값을 구할 수 있겠고 전기장이라는 것이 다시 보면은 바로 포텐셜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내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내부적인 전류 밀도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부적인 전류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 전류 밀도가 바로 전자의 density, 차지양인 Q일렉과 그 다음에 속도의 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라자비 6.4번식에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항에 대해서 모스펫에 대한 아날로지를 사용을 했고 또 하나는 드리프트가 도미넌트하다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기라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두 가지 항들을 다 구해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요 항이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냐면 벨로시티에 해당하는 것일 것이고 바로 요 항이 해당하는 것이 바로 Q 일렉에 해당하는 걸 것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전류값이 오른쪽에 라자비 6.7식의 이쪽 우변항은 x의 펑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드레인 전류값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위치에 대한 펑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아무 형태를 오른쪽에 있는 이 b값이 아무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임의의 함수라면 이렇게 절대 뭐라고 말할까요? 모든 지점에서 이런 상수값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정한 형태의 b of x만이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b에 x에 대한 미분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미분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요건 상수로 생각을 해주고요. 상수로 생각을 해주고 상수, 상수,
요것도 상수, 요것도 상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 식은 마치 이런 거죠. 요것도 다 상수니까 이와 같이 표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id를 w, cox, n으로 나눈 이 모든 것은 다 상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vg-vth 심지어는 이것도 상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바로 이 b가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미지수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 미지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미지수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v of x일 때 이런 상수 계수들을 가지고 있는 미분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을 이제 풀어주면 그러면 만약에 이걸 이제 푼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solve it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값이 b of x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공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근데 풀어본다고 하는데 여기 이미 사실은 답이 이제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원래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적어 놨으니까 그냥 요걸 사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걸 보시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요거를 제 마음대로 이게 표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요거 값을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v 오버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상수값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게요. 이건 전혀 어떤 뭐라고 말할까 유니버설한 표기법이 아니고 그냥 제 마음대로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요게 다시 써보면요, 이제 마이너스에 b 마이너스 b o v에 dv dx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이거는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2분의 1의 d dx의 b 오버 b 오브 제곱이 된다고요. 요 마지막 식에서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 한번 실제로 미분을 해보시죠. 미분을 해보시면 요거를 d dx 이렇게 5v 제곱을 해주시면 이거는 2배의 b-5v 나오게 될 거고 그걸 다시 b-5v를 x로 미분을 해주겠죠. 하지만 요 b5v라고 하는 것은 상수값일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2배의 b5v dv 오버 dx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2분의 1하고 여기 있는 2분의 1하고 2가 서로 사라지게 돼서 이 식을 손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찰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어떤 v-bob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한번 미분을 해줬더니 미분한 함수가 2배 id의 w cox n 이렇더라.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한번 미분을 해줬더니 그것이 그냥 상수가 나오더라 라는 것이고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함수는 요것을 1개항의 개수로 가지게 되는 그리고 여기에 무슨 상수가 하나가 더 붙겠죠. 이렇게 되는 함수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있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어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준 솔루션을 제가 아마도 강의 자료에다 적어 놓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될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GitHub를 가시면 이 강의 자료들이 PDF 파일이 올라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GitHub 레파지토리에 가시면은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이 내용 PDF 파일로 올려놓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이 점이 하나가 안 지워지네요. 네. 자,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에 여기서 이제 풀자고 했었던 것이고요. 이 미분방정식을 우리가 풀고 나면 그때 얻어지는 솔루션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교수님 이건 좀 다른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다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방금 그냥 정의했었던 BOB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밑에 써보면 B of X 마이너스 BOB가 마이너스의 어쩌고 저쩌고 어떤 개수 마이너스 2배의 μn cox w의 x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뭘 하기로 했었죠?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 요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는 이렇게 벗겨질 수 있을 것이고요. 짠! 이렇게 돼서 바로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b 마이너스 BOB의 제곱값이 이러한 일개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x에 대한 선형 함수이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의 상수항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이 조건을 그대로 만족하게 됩니다. 자, 제가 원래 생각했었던 진도보다 못 나갔지만 수업 시간을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도를 조금 이제 렉처 11번은 여기 미분방정식을 푸는 부분까지 한 것으로 하고요. 계속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 아직 남았으면 네, 그렇겠죠. 그리고 네, 수정해서 올려도 되고 근데 이제 수정이 끝나고 그 기한이 끝나고 나면 수정을 이제 못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GEL의 오늘이 마감이 아니고요. 금요일 날이 마감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이번 숙제 호목 5부터 벌써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숙제를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네. 오늘은 제가 하기로 했었던 부분을 다 다루지 못했지만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느라고 좀 늦어졌고요. 시작도 늦었고 그 다음에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어쨌든 시간에 맞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이유를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 모스펫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의 나머지 부분을 듣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학습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내일도 온라인 그 오피스 아워가 있을 테니까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따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